1998년 봄, 벚꽃이 만개한 일본의 한 도시에서 한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8세 여학생 사토 아야카. 그녀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 학원 등록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단 하나 남은 건 의문투성이인 해외 출국 기록뿐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사라진 목소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27년 전 그 봄날의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본 가나자와현의 작은 도시 하쿠세이시입니다. 인구 8만 명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곳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토 아야카는 1980년 3월생으로 사건 당시만 18세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어머니 미유키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언니는 도쿄의 대학에서 공부 중이었고 아야카는 이듬해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야카는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속이 깊은 아이라고 기억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가출을 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죠. 가족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어머니와는 무엇이든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였고 도쿄에 있는 언니와도 주말마다 전화로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1998년 4월 6일 월요일, 봄비가 살짝 내리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야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먹고 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학원 등록을 다녀올게요. 저녁에 만나요. 이것이 어머니가 들은 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야카는 청바지에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 학원까지는 전차로 약 4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야카는 학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학원에는 아야카의 등록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유키는 저녁 8시가 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는 평소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도록 연락이 없자 미유키는 친구들과 학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야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7일, 미유키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의 첫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18살이면 성인이고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건 흔한 일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유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라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미지근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건 사흘이 지난 4월 9일이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인 72시간은 지나버린 상황이었죠. 실종자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초동 수사팀이 먼저 확인한 것은 아야카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집 근처 상점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야카는 분명히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전차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45분경이었습니다. 전차역 직원들도 수소문했지만 그날 아야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죠. 평범한 고등학생 차림이었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학원 측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아야카의 등록 신청이나 방문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야카는 학원에 가려던 계획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아야카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입시 교재들이 정리되어 있고 일기장에는 공부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들이 적혀 있었죠. 간호사가 되고 싶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같은 평범한 10대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가출을 계획했다면 당연히 가져갔을 물건들, 통장, 도장, 심지어 여권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여권이 있었다고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18살의 고등학생이 여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야카 가족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특별히 해외에 갈 계획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미유키는 아야카가 언젠가 해외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서 미리 만들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여권 발급 기록을 확인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여권은 아야카가 실종되기 불과 2주 전인 3월 23일에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일인 4월 6일 오후 나리타 공항에서 이 여권을 사용한 출국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아야카였을까요? 공항 보안팀과 출입국 관리소는 즉시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당시의 CCTV 화질로는 개인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야카의 이름으로 발급된 탑승권을 가지고 누군가가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의문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항공권 예약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4월 5일 실종 하루 전 도쿄의 한 여행사에 서울행 항공권 예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사토 아야카. 하지만 여행사 직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10대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허스키하고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로 들렸죠. 그리고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좌석 선택부터 수화물 규정까지 너무 세세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점은 결제 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나 은행 이체를 사용하는데 이 예약은 현금으로 당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 6일 오전 여행사에 나타난 사람은 아야카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현금으로 항공료를 지불하고 항공권을 수령해 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메이크업도 진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확실히 18살 여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사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야카의 이름으로 항공권을 예약한 걸까요? 나리타 공항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아야카의 여권을 제시한 사람은 여행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성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권 사진과 실제 인물의 일치 여부를 지금처럼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화장이나 헤어스타일 변화로 인한 차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죠. 아야카의 방에서 발견된 또 다른 단서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맞춰본 결과 그것은 증명사진 촬영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3월 22일. 여권용 사진을 찍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왜 아야카는 이 영수증을 찢어서 버리려 했을까요? 사진관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아야카는 그날 혼자 와서
여권용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동안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죠. 여러 번 다시 찍어달라고 했고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아야카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들은 모두 공중전화나 이미 해지된 번호들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각 통화는 5분 이내로 짧았습니다. 누군가 아야카와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야카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단순한 가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8살 여학생이 입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었죠.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를 부추겼습니다. 입시 지옥에서 탈출한 소녀, 서울로 떠난 일본 여고생의 모험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들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를 직접 알던 사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야카는 입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아이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큰 아이였죠. 성적도 중상위권이었고 대학 진학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야카는 정말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사라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외국어도 잘하지 못했는데 혼자 한국에 갈 리가 없어요.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특별한 관심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아야카의 성격과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유키의 증언에 따르면 아야카는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연락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도 도착했다고 전화하고 늦어지면 미리 양해를 구했죠. 그런 아이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해외로 떠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아야카에게는 가족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PC통신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고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때였죠. 특히 원조 교제나 채팅 범죄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사였던 만큼 사람들의 상상력은 더욱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했습니다. 아야카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해 채팅 기록과 이메일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야카는 주로 입시 정보를 검색하거나 친구들과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처나 약속 기록은 전혀 없었죠. 인터넷 사용 기록도 매우 건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적인 매체들은 요즘 젊은이들의 무책임함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다뤘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논조였죠. 심지어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에 가족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딸이 사라진 것도 고통인데 사회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어머니 미유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야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것도 고통인데
세상의 시선은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아야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유키는 회사를 그만두고 딸을 찾는데 매달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혹시 아야카가 돌아왔을까 하는 기대와 오늘도 빈 집일 거야 라는 절망이 교차했죠. 미유키는 전국의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실종자 관련 단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국 영사관에도 수차례 연락했고 개인적으로 서울까지 날아가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아야카, 네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엄마는 아직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미유키는 한국의 실종자 찾기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딸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송 후 수많은 제보 전화가 걸려왔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목격담이거나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아야카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연필, 침대 옆에 곰인형, 옷장 속에 교복까지 모든 것이 1998년 4월 6일 아침 그대로였습니다. 미유키는 매일 아야카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딸이 언제 돌아와도 깨끗한 방에서 맞이하고 싶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딸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가족의 시계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도쿄에 있던 언니 유키코도 대학을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매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유키코는 동생이 사라진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집에 있었다면, 내가 더 자주 연락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자책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도 각자의 죄책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관심을 보이던 이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부는 딸이 가출한 것 아니냐,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수근거렸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가족들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미유키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죠. 아야카야, 오늘도 너를 기다렸어. 내가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어 놨는데 또 혼자 먹었다. 언제쯤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그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져 갔지만 아야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점점 소극적이 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유키는 아야카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습니다. 18살, 19살, 20살. 딸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것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2003년, 일본에서 실종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야카의 사건도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 일본의 민간단체 가족회에서 아야카를 특정 실종자로 분류했습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납치나 강력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죠. 이 분류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과거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쳤던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항에서의 새로운 목격담이었습니다. 당시 나리타 공항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이 늦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젊은 여성이 나이 든 여성과 함께 있었는데 젊은 쪽이 굉장히 긴장해 보였어요. 마치 강요당하는 것 같았달까요. 이 목격자의 설명에 따르면 젊은 여성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야카가 실종 당일 입고 나간 옷과는 달랐지만
체형과 헤어스타일은 비슷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 한국은 CCTV 시스템이 많이 발달해 있었고 과거 기록들도 일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입국 기록을 다시 조사한 결과 아야카의 이름으로 입국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아야카가 입국한 것으로 기록된 1998년 4월 6일 김포공항에서는 일본인 여성 관광객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다음날 착오라며 취소되었고 신고자의 신원도 불분명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또 다른 단서는 아야카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실종 전 일주일 동안 걸려온 의문의 전화들을 역추적한 결과 그중 일부는 도쿄, 시나가와구의 특정 지역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고 불법 취업 알선업체들이 성행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역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오래된 게스트하우스나 여관들을 일일이 확인했고 당시 거주했던 사람들을 찾아 면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증언을 얻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한국인 교포의 증언이었습니다. 1998년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 일본 여자들이 몇 명 왔었어요. 나이는 젊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한 명은 계속 울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증언 역시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이었고 아야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야카가 인신매매 조직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중국 사이의 불법적인 인적 이동이 빈번했던 시기였죠. 27년간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아야카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괴 및 인신매매설입니다. 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여겨집니다. 누군가 아야카를 속여서 유인한 후 그녀의 신분증을 이용해 해외로 밀반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수법의 인신매매가 빈번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범인들은 미리 아야카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실종 전 일주일간의 의문의 전화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진한 18살 소녀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테니까요. 여권을 미리 준비하게 한 것도 이들의 계획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야카 본인은 정당한 해외 연수나 취업의 기회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함정이었던 거죠. 공항에서 아야카와 함께 목격된 중년 여성이 바로 이 조직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납북설입니다. 당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야카도 이런 납치의 희생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굳이 한국을 경유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18살 여고생을 납치할 특별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 가출 후 사고설입니다. 아야카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한국에 갔지만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범죄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아야카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토록 책임감 강한 아이가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해외로 떠났을 리는 없으니까요. 네 번째는 국내 강력 범죄 후 신분 도용설입니다. 아야카가 실종 당일 국내에서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고, 범인이 증거 인멸을 위해 그녀의 신분을 도용해 해외 도피를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한국에 간 사람은 아야카가 아니라 범인이나 공범이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아야카의 정확한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났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DNA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일본 경찰은 양국에서 발견되는 신원불명 유골이나 실종자들과 아야카의 DNA를 비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와 목격담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 해결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5년 현재 아야카는 살아있다면 45세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선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녀는 여전히 18살의 수험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미유키는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니 유키코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동생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야카의 사건은 일본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면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즉시 CCTV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했다면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증거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당시의 CCTV 화질이나 보관 기간의 한계로 인해 중요한 증거들이 소실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증거 보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배제입니다. 언론과 사회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아야카를 가출 소녀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선입견은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가족들에게는 2차 피해를 안겼습니다. 실종 사건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입니다. 아야카의 사건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제 공조 체계는 미흡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미유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기 때문에 사건이 재조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재도 일본과 한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종됩니다. 대부분은 며칠 내에 발견되지만 아야카처럼 오랫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1998년 봄, 한 소녀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토 아야카, 그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야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머니 미유키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의 사라진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서 말이죠. 사라진 목소리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야카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진 목소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제 실종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